그림 속 세계사 릴리스 16.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이 번성하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모자이크.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테오도시우스 1세가 죽은 뒤 동서로 분열되었다. 황제의 큰아들 아르카디우스는 동로마 제국을, 둘째 오노리우스는 서로마 제국을 차지했다. 동로마 제국은 수도 비잔티움의 이름을 따서 비잔티움 제국이라 한다. 동로마 황제 중 중요한 인물은 유스티니아누스 1세다. 그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모범으로 삼았고 이민족에게 악탈당했던 서로마 영토 대부분을 되찾은 뒤 553년 라벤나에 총독부를 두었다. 아드리아 해에 위치한 라벤나는 404년 서로마 황제 호노리우스에 의해 수도가 되었다가 동고트족 테오도리크 왕에 의해 점령당한 도시다. 라벤나에는 내부가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된 성당이 많다. 대표적인 곳이 산 비탈레 성당으로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산 비탈레 성당은 성인 비탈레가 순교한 곳에 547년 세워졌으며 팔각형 형태를 하고 있다. 당시 모자이크는 그림보다 값이 비쌌기 때문에 왕족에게 인기가 있었고 모자이크 장인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산비탈레 성당 내부의 모자이크에는 유스티니아누스 1세와 황후 테오도라가 성찬 예식에 바칠 빵과 포도주를 들고 있다. 황제와 황후는 예수와 성모가 아니기 때문에 후광 두른 모습으로 표현될 수 없지만 당시 동로마 황제는 교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후광을 두를 수가 있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부부는 자신들의 모습이 있는 이 성당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콘스탄티누스 2세를 계승한 사촌 율리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썼다. 그는 그리스 고전 문화와 철학에 심취했고 기독교보다 로마 전통 종교가 더 좋다고 보았다.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페르시아와 전투를 벌이다 죽었다. 율리아누스 황제가 죽은 뒤 로마 제국은 이민족 침입으로 쇠퇴했다. 아시아에서 온 훈족은 이동하면서 게르만족 일파인 서고트족을 밀어냈다. 서고트족은 로마 영토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로마 제국이 이주를 허가하자 다른 이민족들도 몰려들었다. 이를 막기 위해 출정한 발렌스 황제는 전사하고 말았다. 이런 혼란 속에서 왕위에 오른 테오도시우스 1세는 382년에 고트족에게 도나우강 남쪽을 주고 자치를 허용했다. 395년 죽음을 앞두고 큰아들 아르카디우스에게는 동방을, 둘째 아들 호노리우스에게는 서방을 통치하라고 했다. 서로마 제국은 476년 멸망했지만 동로마 제국은 이후 1000년간 유지되면서 명맥을 이어갔다. 발칸 반도, 소아시아 반도, 시리아, 이집트 4개 지역에 걸쳐 있었다. 동로마 제국의 전성기는 유스티니아누스 1세 시기였다. 526년 무능했던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조카 유스티니아누스를 공동 황제 자리에 올렸는데 실질적 권력자는 조카였다. 527년 유스티니우스 1세가 세상을 떠나자 유스티니아누스는 유일한 권력자가 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삼촌과는 달리 강력한 지도력에 깊은 학식을 지닌 사람이었다. 테오도시우스 2세가 시도하다가 중단했던 로마법 집대성 작업을 진행해서 법전들을 편찬했다. 이것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법 대전, 코르푸스 유리스 시빌리스라고 한다. 이 법전의 영향력은 동로마 제국에 그치지 않고 근대 국가들의 법 체계까지 이어졌다. 532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세금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전차 경기장에서 일으킨 니카의 반란을 진압했다. 황후 테오도라의 설득으로 용기를 내서 진압했다. 이때 3만 명이 죽었다. 반란을 진압한 6주 후 황제는 살해된 무수한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줄 목적으로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재건했다.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360년 콘스탄티누스 2세 시기에 처음 건축됐으나 404년 방화로 소실되었다. 415년에 재건되었지만 반란으로 다시 무너졌다.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5년 만에 완공되었다. 로마 바실리카 구조 중앙에는 지름 32m의 돔이 있고 사각 평면에 큰 기둥 4개가 받치고 있다. 이후 900년간 성당으로 사용되었다. 오스만 제국이 정복한 이후에는 모스크 사원이 되었고 1935년 박물관이 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분열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정통 가톨릭을,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를 믿게 되었다.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가 대립을 한 이유는 교황과 황제의 지위 때문이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 권위가, 그리스 정교에서는 황제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영성체에 발효되지 않은 빵을 사용했지만 그리스 정교에서는 발효된 빵을 사용했다. 사제 제도도 달랐다. 그리스 정교 사제들은 로마 가톨릭과 달리 위계 질서가 약했다. 검은 사제복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결혼도 할 수 있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10여 년 동안 반달족, 동고트족, 서고트족을 몰아내고 이탈리아 반도, 사르데나, 시칠리아,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까지 수복했다. 565년 황제가 죽자 3년 후 랑고 바르드족이 공격해 왔고 이탈리아 반도를 상실하게 되었다. 동로마 제국은 힘을 잃어갔다. 570년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는 새로운 이슬람이 탄생하기 시작한다. 18. 게르만족이 프랑크 제국을 세우다. 카롤루스 대제.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 중 번성했던 왕국이 프랑크 왕국이다. 이 왕국을 제국으로 발전시킨 자는 47년간 왕좌에 있었던 카를로스 대제이다. 샤를 마뉴 대제이다. 그는 10차례 정복 전쟁을 통해 영국과 이탈리아 등 서유럽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슬람 지배를 받던 에스파냐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슬람 세력을 막고 유럽 정통성을 지켰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유럽의 아버지다. 독일 르네상스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가 그린 초상화 카롤루스 대제를 보면 그는 체격이 건장하고 성격도 활달했으며 9명의 왕비 아이 사이에서 20명의 자손을 두었다. 게르만족은 원래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살던 민족이다. 그들은 농사짓기 좋은 땅을 찾아 기원전 2세기 1세기에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중 일부가 로마 영토로 들어왔다. 375년 훈족이 동유럽으로 쳐들어오자 더 많은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으로 왔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다.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가족을 데리고 이주한 게르만족 중에서 프랑크족은 갈리아 북부, 부르군드족은 남프랑스 롱강 일대, 서고트족은 에스파냐, 앵글로색슨은 브리타니아, 반달족은 아프리카에 왕국을 세웠다. 가장 강력한 나라는 프랑크 왕국이다. 갈리아 남부 지방인 롱강 지역에는 부르군드족이 이주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프랑크족에 제압당했다. 5세기 말 프랑크족의 클로비스 1세는 메로빙거 왕조를 창건했고 갈리아 주변의 지역으로 영토를 넓혔다.
통일 국가를 만든 클로비스는 다른 게르만족과 달리 재빠르게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클로비스 사후 4명의 아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는 혼란 시기를 겪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궁제 메로빙거 왕조의 재상 갈마르텔이다. 갈마르텔은 732년 두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이슬람 군대를 맞아 싸워 물리쳤다. 이를 계기로 이슬람 군대는 유럽을 정복하지 못했다. 갈마르텔이 아니었다면 정복당했을 것이다. 그가 죽자 아들 피핀 데흐 융게레가 프랑크 왕국의 공제가 되었다. 751년 왕위에 올라 카롤링거 왕조를 열었다. 이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동고트 왕국이 무너지고 난 뒤 그 지역을 차지한 랑고바르드족은 8세기 초 세력을 확장했다. 교황 스테파노 2세는 피핀에게 도움을 청했다. 피핀은 교황의 부탁으로 랑고바르드족을 물리치고 라벤나 지역을 교황에게 주었다. 이 지역은 로마 주변 영토와 함께 교황령이 되었다. 피핀의 아들 카롤루스 대제는 26세 왕위를 계승해 프랑크 제국을 더욱 발전시켰다. 800년 성탄절에는 로마 교황 레오 3세에게서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기도 했다. 교황이 이민족인 카롤루스 대제와 손을 잡은 이유는 동로마 황제에 맞서 자기를 보호해줄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726년 동로마 황제 레오 3세는 성상 숭배를 금지하는 우상 파괴령을 발표했다. 이에 로마 교회의 그레고리우스 2세 교황은 게르만족 포교에 필요했던 성상의 파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점점 동과 서가 멀어졌다. 이민족이 불과한 게르만족이 서로마를 계승한다는 것은 동로마 황제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웠다. 802년 카롤루스 대제와 동로마 제국은 전쟁을 벌인다. 10년 뒤인 812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카롤루스 대제는 자기가 점령한 이탈리아 지역들을 돌려주는 대신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 지위를 인정받았다. 카롤루스 대제는 영토 확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문예 부흥에 힘썼다. 당시 중세 때는 대다수 사람들이 문맹이었는데 카롤루스 대제 역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문맹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일생 동안 배우는 것을 즐긴 학구파였다. 수도 아엔에 공정학교를 설립하고 수도원들을 세웠고 고전 문헌을 수집하고 연구하게 했다. 이 시기가 카롤링거 르네상스이다. 당시 수도원 수도사들에 의해 필사된 서적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카롤루스 대제는 많은 중세 기사 문학에도 등장한다. 유명한 이야기가 롤랑의 노래이다. 롤랑의 노래는 778년 카롤루스 대제의 에스파냐 정벌에서 벌어진 한 전투 이야기를 다룬다. 카롤루스의 조카인 롤랑은 이슬람 군대와의 강화에 반대하지만 카롤루스는 휴전을 맺고 철수한다. 롤랑을 시기 질투하고 있던 가느롱의 계략으로 롤랑의 후위되는 철수 중에 기습을 당한다. 롤랑이 롱스보 고개에서 죽어가면서 보인 충성스러운 기사의 모습은 중세 기사의 모범이다. 프랑스 파리 노틀담 대성당 옆에는 카를로스 대제와 불피리를 지닌 롤랑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로마 가톨릭과 게르만족을 하나로 결합했다는 평가를 받는 카롤루스 대제는 814년 사망한다. 왕위는 아들 경건왕 루도비쿠스에게 이어진다. 그가 죽고 프랑크 제국은 세 아들에 의해 분할된다. 843년 베르탱 조약으로 첫째는 중부, 둘째 동부, 셋째 서부를 차지했다. 870년 메르센 조약으로 중프랑크 영토가 좁아지는 대신에
동프랑크와 서프랑크는 넓어졌다. 이후 중프랑크는 이탈리아가 되었고 동프랑크는 독일이 되었고 서프랑크는 프랑스가 되었다. 19. 중세 교회가 성장하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다. 간호사의 굴욕. 918년 동프랑크에 독일 왕국이 세워졌다. 936년 오토 1세는 왕위에 오른 뒤 962년 교황으로부터 황제관을 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오토 1세는 독일 왕국을 접고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웠다. 이 시기인 10세기부터 유럽 사회는 안정기다. 농업 생산력이 증가했다. 당시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는 가톨릭 신앙이었는데 교황의 권한은 국왕보다 절대적이었다. 중세라는 이 시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건이 간호사의 굴욕, 휴밀리에이션 앳 간호사이다. 1075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는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충돌했다. 교황이 황제의 성직자 임명권을 박탈하자 하인리 4세가 교황을 폐위시키기로 한다. 이외에 교황도 하인리 4세를 파문한다. 하인리 4세는 제후들이 자신의 뜻에 동조하지 않고 교황 편을 들자 위기를 느꼈다. 1077년 황제는 교황을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 카노사 성으로 간다. 3일간 성문 앞에서 용서를 빈 끝에 파문을 면한다. 신권과 왕권의 충돌에서 신권이 이긴 것이다. 이 사건은 여러 화가들에 의해 그림으로 그려졌다. 19세기 화가 에드와르트 슈보이저가 그린 작품을 보면 호위병이 지켜보는 가운데 맨발의 하인리 4세가 성문 앞에 서 있다. 간호사의 굴욕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교황이 용서를 받고 귀국한 하인리 4세는 복수를 다짐했다. 3년 후 1080년 하인리 4세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모아 교황을 폐위했다. 이번엔 왕권이 이긴 것이다. 이 싸움은 두 사람이 죽은 뒤에 끝을 보았다. 1122년 교황은 성직자 임명권을 갖고 국왕은 성직자 소유의 토지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보름스 협약이 맺어졌다. 서로 양보한 것이다. 간호사의 굴욕이 일어난 지 20년 지난 1095년 교황의 절대적 권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 이슬람 지배 세력인 셀주크 투르크족이 콘스탄티노플을 위협하자 동로마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에게 기사 300명을 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우르바누스 2세는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의 대리인을 거쳐 46세의 교황으로 선출된 인물이었다. 편지를 받은 우르바누스 2세는 알렉시우스 1세가 처한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기로 하고 클레르몽 공의회를 소집했다. 정치적 힘이 부족했던 교회가 다시 힘을 얻을 기회였다. 1095년 11월 대성당 앞에는 귀족, 기사, 성직자, 일반인이 모였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셀주크 투르크족이 성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순례를 방해하고 있으니 성지 탈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5대 교구 중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교구를 제외한 안티오카,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교구는 이슬람 세력이었다. 특히 예루살렘이 문제였다. 예루살렘은 세계의 종교가 각자 성지로 받들었다. 유대교에서는 헤롯 왕과 솔로몬 왕의 신전이 있는 곳이고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이고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순교한 곳이다. 그러니 이 도시를 차지하려는 쟁탈전이 벌어졌다. 예루살렘은 4세기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7세기경부터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었다.
교황은 이슬람이 지배하는 소아시아에는 엄청난 재물이 있으며 십자군의 영혼을 바치는 자는 죄가 없어져 천국으로 간다고 했다. 또 살인하지 말라는 교리는 이 교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 십자군 전쟁은 성전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성전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우르바누스 2세의 말은 신의 말이었다. 교황의 연설에 감동받은 귀족과 기독교인들은 1년 후인 1096년 가진 재산을 처분하여 3000마일 원정길을 출발했다. 11세기에서 13세기에 걸친 십자군 원정 중 1차 원정이 시작됐다. 출발한 지 6개월 후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다. 그들을 본 동로마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경악했다. 300명의 기사를 달라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왔기 때문이다. 대략 6만 명 정도일 것이다. 성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고민에 빠진 알렉시우스 1세는 십자군 지도자를 불러 협상을 했다. 식량과 선박을 줄 것이니 앞으로 차지하는 영토는 동로마 제국의 땅이라는 조약에 서명을 하라는 것이었다. 대안이 없었던 십자군은 조약에 서명을 하고 식량과 선박을 얻어 소아시아 땅으로 출발했다. 니케아, 오늘날의 터키 이즈니크에 도착한 십자군은 공격 준비를 마쳤다. 성벽을 바라본 십자군은 높은 탑 위에서 나부끼는 동로마 제국 깃발을 발견하고 놀란다. 알렉시우스 1세가 파견한 밀사가 니케아 영주의 항복을 이미 받아낸 것이다. 배신감에 충격받은 십자군은 마음을 가다듬어 안티오키아에 도착했다. 안티오키아는 현재 안타키아라 불리는 터키의 작은 도시로 시리아와의 국경에 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망한 후 부하인 셀레우코스가 수도로 정한 곳이다. 하지만 1084년부터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던 안티오키아는 십자군이 공격을 감행한 당시에는 종교적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었다. 십자군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갔다. 십자군은 이슬람 내부의 반역자를 이용해 안티오키아 함락에 성공했다. 성 안으로 들어간 십자군은 이슬람인뿐 아니라 기독교인을 비롯해 유대인 어린이 부녀자를 죽였다. 십자군의 잔인한 행동은 안티오키아에서 100km 떨어진 마라트 알누만에서도 일어났다. 십자군은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던 이곳을 점령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악행을 저질렀다. 인육을 먹기도 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십자군은 살인과 약탈을 계속하며 1099년 6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원정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라 의욕도 상실하고 숫자도 줄었다. 계속된 전투 끝에 7월 15일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털어냈고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다. 그 소식이 로마에 전해진 며칠 후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세상을 떠났다. 1차 십자군 전쟁은 오래가지 못했다. 1187년 예루살렘은 새로운 이슬람 지도자 살라딘에게 점령당하고 만다. 십자군 원정은 계속되었다. 1096년부터 1270년까지 200년간 8차례 이루어졌지만 1차 원정 외에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 전쟁은 이슬람교의 상징인 초승달과 기독교 상징인 십자가의 충돌이었다. 가장 추악했던 제4차 원정은 1202년 교황 인노 켄티우스 3세의 제안으로 성립되었다. 십자군 원정 이후에 중세는 저물어가기 시작한다. 20일 근대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다 샤를 7세 대관식에 참석한 잔다르크. 중세 말기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일어난 백년 전쟁
1337에서 1453은 유럽의 강자 쟁탈전이다. 두 나라는 왕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때를 이어 100년 동안 싸움을 이어나갔다. 잔다르크가 유명한데 그녀는 17세의 어린 나이로 조국 프랑스를 위해 100년 전쟁에 참전했다가 화형당했다. 영국의 역사를 보면 11세기의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에드워드의 왕위를 빼앗고 노르만 왕조를 세웠다. 이렇게 해서 윌리엄 공은 정복왕 윌리엄 1세가 되었다. 그는 원래 로베르 공의 사생아로 귀족의 천대를 받았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훌륭한 통치자가 되었다. 윌리엄 1세는 정복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1086년 둠스데이 북이라 불리는 토지 대장을 만들었다. 윌리엄 1세 시기부터 잉글랜드에서는 프랑스어가 통용되었다. 윌리엄 1세는 21년간 통치를 한 뒤에 아들 루푸스에게 왕위를 주었다. 윌리엄 2세가 된 루푸스의 사후에는 동생 엘리 1세가 왕위를 계승했다. 엘리 1세 사후 딸 마틸다가 후계자에 오르자 윌리엄 1세의 외손자 스티븐이 왕위 계승권을 주장했다. 19년간의 혼란 끝에 1154년 왕위에 오른 건 마틸다의 아들 헨리 2세였다. 이렇게 노르만 왕조는 끝나고 플랜테저넷 왕조가 시작된다. 플랜테저넷 왕조에서 유명한 왕은 에드워드 3세이다. 그가 100년 전쟁을 일으켰다. 당시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특히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잉글랜드 영향권에 있었던 플랑드르가 뜨거운 감자였다. 플랑드르는 모직물 제조 산업으로 유명했는데 재료가 되는 약물을 수출하고 있던 나라가 잉글랜드였다. 잉글랜드는 약모 수출 관세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플랑드르가 프랑스 지배권 아래 놓인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에드워드 3세의 지위도 문제였다. 그는 잉글랜드 왕이었지만 동시에 프랑스 신하인 노르망디 공작이기도 했다. 프랑스 왕 샤를 4세가 자식 없이 사망하자 기회를 보고 있던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왕위 계승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나섰다. 이를 구실로 1336년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왕위에 오른 필리프 6세에게 선전포고를 한다. 100년 전쟁 전에는 프랑스가 잉글랜드를 능가했다. 하지만 실제 전투에 들어가자 상황이 달라졌다. 실전 경험이 없었던 프랑스 기사와 달리 잉글랜드는 전투력을 키운 상태였다. 프랑스는 기사로 이루어진 기병 중심인 반면 잉글랜드군은 기병에 농민과 사냥꾼으로 이루어진 보병까지 투입했다. 잉글랜드 궁병이 사용한 신무기 장궁은 프랑스 석궁에 비해 뛰어났다. 1340년 슬라위스 해전에서 크게 승리한 잉글랜드는 1346년 크래시 전투에서 도보 해협을 건너가 교두보 역할을 하던 갈레를 공격했다. 10개월 동안 잉글랜드에 항전하던 갈레 시민들은 항복했다. 자비를 구하는 갈레 시민들에게 에드워드 3세는 시민대표 6명만 처형하고 나머지 시민은 살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때 시민대표로 처음 나선 사람은 갈레시에서 부유한 생피에르였다. 생피에르의 희생정신을 따르는 시장, 법률가, 귀족 등 5명이 추가로 자원했다. 처형식 날 아침 갈레 시민대표 6명은 맨발로 교시형에 쓸 밧줄을 메고 광장으로 나왔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임신 중인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갈레 시민 대표를 처형하면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처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갈레 시민 대표의 고결한 희생 정신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시초가 된다.
500년이 지난 1884년 갈레시는 의로운 갈레 시민 대표 6명을 기념하기 위해 조각상을 공모했다. 당시 오기스트 로댕이 갈레 시민 조각상을 제작하게 된다. 갈레 점령에 충격을 받은 프랑스 왕 필립 6세는 사망하고 선량 왕 장 2세가 즉위했다. 장 2세는 잉글랜드를 상대로 부아티에 전투를 치렀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에드워드 3세의 아들 흑태자 에드워드다. 흑태자는 용맹한 중세기사였다. 7,000명의 군사를 가진 방면 장 2세는 3배나 많은 2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다. 열세에도 불구하고 흑태자의 잉글랜드가 승리를 거두었다. 장 2세는 포로로 붙잡혔다. 1360년 흑태자는 아버지 에드워드 3세와 장 2세의 휴전 협상을 중재했다. 프랑스는 왕의 몸값으로 많은 돈과 아끼텐 지방을 양도했다. 프랑스로 돌아간 장 2세는 자기 대신 인질로 보냈던 아들이 탈출하자 기사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자진해서 런던으로 돌아가 포로가 되었다. 1364년 런던탑에서 사망하였다. 장 2세가 죽은 뒤 샤를 5세가 왕위를 계승했다. 잉글랜드에서는 흑태자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에드워드 3세마저 죽자 1377년 흑태자의 아들 리처드 2세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흑태자의 이른 사망 원인으로는 흑사병이라는 설이 있다. 리처드 2세는 헨리 4세에 의해 왕위를 빼앗긴다. 프랑스에서는 샤를 5세가 죽고 1380년 샤를 6세가 왕이 된다. 하지만 샤를 6세가 정신병 증세가 있자 후계자 문제를 두고 오를레앙 공작 지지파와 부르고뉴 공작 지지파가 대립한다. 두 나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휴전하고 휴전은 1396에서 1415 동안 이어진다. 1415년 헨리 4세를 계승한 헨리 5세가 아젠쿠르 전투를 일으켰다. 이 전쟁에서 대승한 잉글랜드는 1420년 프랑스와 트루아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 내용은 헨리 5세가 프랑스 왕 샤를 6세의 딸 카트린과 결혼하고 이후 프랑스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이었다. 공교롭게 2년 뒤 장인과 사위 사이였던 샤를 6세와 헨리 5세가 사망하고 생후 9개월이었던 헨리 6세가 잉글랜드와 프랑스 왕위를 겸하게 된다. 사태를 보던 오를레앙 공작파는 샤를 6세의 아들인 샤를 황태자를 내세워 트루아 조약의 무효를 선언했다. 오를레앙 공작파와 경쟁하던 부르고뉴 공작파는 잉글랜드와 연합했고 다시 전투가 벌어졌다. 프랑스군은 패전을 거듭했고 오를레앙 지역이 잉글랜드에게 포위되었는데 이때 17세 소녀 잔다르크가 나타난다. 프랑스 동부 동레미의 소장농 딸이었던 그녀는 어느 날 천사의 계시를 받고 시농성에 있던 샤를 황태자를 찾아간다. 잔의 애국심에 용기를 얻은 프랑스군은 오를레앙을 보유한 잉글랜드를 물리치고 랭스로 진격했다. 잔은 랭스 지역을 탈환하자 샤를 황태자의 대관식을 추진했다. 1429년 랭스 대성당에서 대관식이 열렸고 샤를 황태자는 샤를 7세가 되었다. 랭스 성당은 프랑스 왕이 전통적으로 즉위식을 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에 나폴레옹은 랭스로 가는 대신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했다. 잔은 샤를 7세를 왕위에 올렸지만 샤를 7세는 잔을 배신했다. 잔은 파리를 재탈환하자는 전쟁파이고 프랑스 왕실은 평화협정을 맺자는 휴전파였다. 1430년 잔은 공비에뉴 전투에서 패하고 부르고뉴 군대의 포로가 되었다. 부르고뉴 공작은 몸값을 받고 잔을 잉글랜드에 넘겼고
잉글랜드는 다시 프랑스의 몸값을 지불하면 잔을 풀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샤를 7세는 응하지 않았다. 잔은 잉글랜드의 점령지인 루앙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마녀로 물렸고 1431년 화형을 당한다. 샤를 7세는 1456년 뒤늦게 잔의 마녀 혐의를 풀어주었고 1920년 교황 베네딕투스 15세는 잔을 성인으로 축성했다. 잔다르크가 화형당한 후 전세는 프랑스군이 유리하게 돌아갔고 잉글랜드군이 점령한 도시들을 수복했다. 프랑스군은 1450년 노르망디에서 이긴 뒤 계속 승리를 거두었다. 1453년 백년전쟁은 끝이 난다. 1347년 백년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이탈리아 전역에 흑사병이 퍼졌다. 흑사병은 페스트의 일종으로 발병한 지 24시간 이내에 사망한다. 다음해에는 프랑스 마르세유와 아비뇽에 퍼졌고 잉글랜드에 퍼졌다. 1350년 북부 유럽과 러시아까지 이르러서 유럽인들은 공포에 시달렸다.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농민 반란도 일어나는데 1323년 플랑드르 지방에서 일어난 난이 시작이었다. 1358년 프랑스에서 자크리의 난, 1381년 잉글랜드에서 와트타일러의 난이 일어났다. 농민 반란이 일어난 원인은 흑사병으로 인구가 줄자 농민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백년전쟁 결과로 영국은 갈래 외에 프랑스에 남아있던 영토를 모두 잃게 되었고 프랑스는 통일국가가 되었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19세기 말에 연합하기도 했지만 오늘날 영원한 경쟁국가이다. 백년전쟁은 왕권 강화와 교황권 추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실 그런 징조는 전쟁 전부터 있었다. 십자군 원정이 실패한 뒤 유럽에서는 황제의 지위가 높아졌다. 1309년 교황이 프랑스 왕의 기세에 눌려 아비뇽에 머무르는 사태까지 있었다. 이것이 아비뇽 유수이다. 이 사태는 백년전쟁 기간인 1377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에 교황은 프랑스 국왕의 감시를 받는 포로였다. 심지어 로마와 아비뇽에 2명의 교황이 있었다. 백년전쟁이 잉글랜드의 패배로 끝난 후 잉글랜드에서는 장미전쟁이 1455년에서 1485년까지 이어진다. 붉은 장미 랭커스터 가문과 흰 장미 요크 가문이 왕위 계승권으로 싸웠다. 두 가문의 문장이 장미였기 때문에 장미전쟁이다. 시작은 백년전쟁 말기에 생후 9개월의 나이로 잉글랜드와 프랑스 왕위에 오른 헨리 6세이다. 요크 가문의 리처드 공이 군사를 일으켰다. 리처드가 죽은 뒤 아들 에드워드가 싸움을 이어받았고 그가 결국 에드워드 4세로 등극했다. 이후 요크 가문은 에드워드 5세, 리처드 3세로 왕위를 이어가다가 랭카스터 가문의 헨리 튜더에게 패했다. 헨리 튜더는 헨리 7세로 왕위에 올랐다. 랭카스터 가문인 헨리 7세가 요크 가문 에드워드 4세의 딸 엘리자베스와 결혼하면서 전쟁은 끝난다. 1485년 헨리 7세는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튜더 왕조를 열었다. 헨리 7세의 둘째 아들이 6차례 결혼한 헨리 8세이다. 백년전쟁과 장미전쟁 이후로 중세 기사가 몰락하고 새로운 세력인 시민계급이 등장한다. 시민계급은 국왕을 도와 국가 경제를 강화시켰다. 중세 봉건제는 몰락하고 근대가 시작되었다. 22. 르네상스 시기에 예술과 문화의 황금기를 열다. 천지창조. 14세기 후반은
후반의 유럽은 과학, 예술, 문화, 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잊혀졌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활시키면서 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다시 열었던 것이다. 이것이 르네상스이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이다. 15세기에 들어서자 유럽은 흑사병 공포에서 벗어나고 백년 전쟁도 끝나면서 안정기에 들어간다. 중세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을 찾기 시작했다. 르네상스는 로마 제국이 있던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476년 서로마가 게르만 민족에 의해 멸망당한 후 중세 10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문예가 부활한 것이다. 1453년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몰락하면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대거 이탈리아로 망명한 일도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의 계기가 되었다. 르네상스는 보통 15세에서 16세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피렌체 화가 치마부에와 조토가 활동하던 14세기부터 라파엘로가 사망한 1521년을 지나 틴토레토가 사망한 1594년까지를 볼 수 있다. 지중해 무역으로 번성한 이탈리아 도시국가 중 부유한 상인이 많은 피렌체가 중심이었다. 피렌체는 양모 사업을 하다가 은행업으로 부를 축적한 메디치 가문이 있었다. 이 가문은 르네상스 문화의 발전에 역할을 했다. 메디치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을 보면 구 5개와 푸른 원 안에 새송이 백합이 그려져 있다. 백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프랑스 왕 샤를 7세의 아들인 루이 11세가 메디치 가문의 백합 문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 한다. 당시 메디치의 권력은 엄청났는데 돈의 위력 앞에서는 권력도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메디치 가문에서는 3명의 교황과 2명의 프랑스 왕비가 배출된다. 메디치 가문을 이탈리아의 유력 가문으로 만든 이는 조반니 디 비치 데 메디치다. 조반니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가문 이름을 딴 은행을 설립하면서 부를 모았다. 공경에 처한 교황 요한 23세를 보호해준 게 행운의 기회였다. 보상으로 교황청 재산 관리를 맡았고 유럽 부자들은 경쟁하듯 메디치 은행과 거래했다. 그는 아들 코시모 데 메디치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다. 코시모는 피렌체의 통치자이자 아버지처럼 은행가였지만 정치나 사업보다는 인문학에 관심이 있었다.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과 학자를 지원했다. 1443년엔 메디치 가문 도서관을 세웠는데 이곳의 서적들을 통해 르네상스가 꽃을 피웠다. 죽은 뒤에는 피렌체 시민들에 의해 파테르 파트리아이 국부라는 칭호를 받았다. 코시모가 죽고 나서 피렌체 통치자의 자리는 아들 피에로 데 메디치와 손자 로렌조 데 메디치에게 이어진다. 로렌조는 일 마그니피코 위대한 자라 불릴 정도로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로렌조의 후원에 힘입어 활동한 초기 르네상스 화가로는 산드로 보티첼리가 있다. 보티첼리는 메디치 가문 별장에서 개최한 플라톤 아카데미에 참석해 영향을 받았고 비너스의 탄생도 제작한다. 그러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라파엘로, 산치오다. 이들 삼총사는 천재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다. 미술 외의 정치 사상 분야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군주론을 쓴 니콜로 마키아벨리다. 그는 1513년 군주론을 완성한 뒤 로렌조 2세 데 메디치에게 바쳤다. 하지만 로렌조 2세는 책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시기에 활동한 인문학자로는 오신예찬의 저자 데시데리위스 에라스무스, 유토피아의 저자 토머스 모어가 있다.
문학가로는 4대 비극으로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 돈키호테를 쓴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16세기에 이르러 유럽 북부까지 전파되었다. 침울했던 중세 분위기는 사라지고 이때부터 인간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23. 신대륙이 발견되고 대항해 시대가 열리다. 여왕을 알리라는 콜럼부스. 대항해 시대에서 떠오르는 인물은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이다.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항해할 계획을 세우고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 등의 지원 요청을 하지만 거절당했다. 1492년 마침내 후원자를 찾는데 에스파냐의 여왕 이사벨 1세다. 15세기 유럽의 경제 중심지는 지중해로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상인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인도에서 가져온 향신료와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단차 의약품에 의해 이익을 붙여 비싼 값으로 팔았다. 특히 후추는 부자들만이 살 수 있었던 비싼 향신료였다. 인도에서 생산되는 후추가 유럽에 오면 50배가 넘어가게 되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정복하자 무역 항로가 차단되었다. 그래서 향신료를 구하는 게 어렵게 되었다. 이 시기에 고대 그리스 천문학자 클라우디오스 프톨레마이오스가 쓴 지리학이 출간되면서 유럽인들은 지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값비싼 향신료를 독점할 목적으로 시작한 신항로 발견의 선두에는 유럽 최초의 통일국가인 포르투갈이 있었다. 유럽의 끝인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포르투갈은 1143년 교황에 의해 왕국으로 승인받은 가톨릭 국가였다. 1415년 포르투갈 왕 주왕 1세는 셋째 아들인 항해 왕자 에니크와 함께 상업 중심지인 세우타를 공격했다. 포르투갈의 최초 식민지가 된 세우타는 군사 기지가 되었다. 에니크 왕자는 자원이 없는 포르투갈이 강대국이 되려면 신항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포르투갈 탐험대는 1418년 마데이라 제도를 정복하고 1427년 아조레스 제도를 정복했고 1434년 서아프리카 보자도르곳에 도착했다. 세상의 끝이라 여겼던 보자도르곳을 지나 아프리카 대륙을 남하하다가 1456년 베르데 제도를 발견했다. 이때 황금상아 후추와 원주민을 잡아 돌아왔다. 잡혀온 노예들은 인간이 아니라 상품으로 거래가 되었다. 독신으로 일생을 신항로 개척에 바친 에니크 왕자는 1460년 사그레스에서 사망한다. 1481년 포르투갈 왕에 오른 주왕 2세는 1487년 바르톨로뮤 디아스를 선장으로 한 탐험대를 아프리카 서쪽 해안으로 보냈다. 디아스는 1488년 희망봉에 도착한다. 한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심취해 있던 이탈리아 항해사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을 믿고 대서양 서쪽으로 항해하면 인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콜럼버스는 항해를 도와줄 지원자를 찾았다. 계획을 들은 포르투갈의 주왕 2세는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이미 발견한 뒤라 이쪽 항로를 개척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거부했다. 1492년 에스파냐의 이사벨 1세가 후원을 한다.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카스티아 왕국, 아라곤 왕국, 그라나다 왕국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15세기에 에스파냐 통일 왕국이 형성되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인물이 이사벨 1세다. 카스티아 왕국의 호안 2세의 딸로 태어난 이사벨은 의붓 오빠인 엘리케 4세에 의해 추방당해 어머니 이사벨 왕비, 동생 알폰소 왕자와 함께 평민의 삶을 살았다.
당시 왕족들은 정략 결혼을 했지만 이사벨 공주는 자식이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다. 그래서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왕자에게 청혼을 한다. 1469년 이사벨 공주는 엘리케 4세 몰래 결혼식을 치렀다. 두 사람은 일남사녀를 두었다. 세 개의 결혼으로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은 하나가 된다. 함께 왕위에 올라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 부부왕이 된 두 사람은 그라나다를 탈환했다. 그라나다는 711년에 쳐들어온 이슬람 세력이 다스리고 있었다. 700여 년 동안 가톨릭 왕국들은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려고 레콩키스타, 국토 회복 운동, 전쟁을 벌였지만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진 못했다. 1492년 마침내 부부왕이 그라나다를 정복하면서 통일이 완성된다. 국토를 회복한 이사벨 1세는 에스파냐를 가톨릭 국가로 만들기 위해 작업을 한다. 이 시기 종교재판소에서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도들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죽어갔다. 한때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던 중남미 지역이 오늘날 북미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이유도 에스파냐의 폐쇄적인 종교 정책과 관계가 있다. 전 세계를 가톨릭 국가로 통일하겠다는 이사벨 1세의 오만함이 나쁜 결과를 야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사벨 1세는 콜럼버스 항해를 지원했다. 이사벨 1세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1492년 8월 3일 세척의 범선을 이끌고 발로스항을 출발했다. 선원 대부분은 해방시킨 죄수였다. 콜럼버스 일행은 10월 12일 첫 육지를 발견하고 산살바도르라 이름 지었다. 이곳은 오늘날 서인도 제도에 있는 과나하니 섬이다. 이후 에스파냐는 콜럼버스가 2달간의 항해 끝에 신드릭에 처음 도착한 날인 10월 12일을 국경일로 정했다. 성공리에 1차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콜럼버스는 무사 귀환을 거느리던 선원 가족들과 이사벨 1세 페르난도 2세에게 환영을 받았다. 콜럼버스는 항해로 원하던 황금을 얻지는 못했다.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자 원주민들을 약탈하고 학살했다. 1495년에는 원주민 500명을 싣고 와서 노예로 팔았다. 콜럼버스의 성공적인 항해에 자극받은 포르투갈은 1494년 에스파냐와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맺는다. 포르투갈 중앙 2세의 왕위를 이어받은 마누엘 1세 시기인 1498년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 인도 캐리컷 오늘날의 코지코드에 도착하면서 마침내 인도 항로를 발견한다. 항로를 개척하면서 악행을 저지른 바스코 다가마는 백작으로 대우받았고 사망한 뒤에는 제로니무스 수도원 묘지에 안장된다. 1500년 포르투갈 항해사인 가브랄은 브라질을 발견했는데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따라 브라질은 포르투갈 식민지가 되었다. 1492년에서 1504년까지 4회에 걸쳐 항해를 했던 콜럼버스는 신드리귀 한 섬에 도착해서 인도를 발견했다 믿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섬 지역을 서인도 제도라 부른다. 1499년 이탈리아 출신 항해사인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이곳이 인도가 아닌 신드릭의 일부라는 것을 발견했다. 신드릭은 그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불리게 되었다. 1504년 후원자였던 이사벨 1세가 사망한 이후 콜럼버스는 심한 좌절감에 시달리다가 2년 뒤 사망했다. 1542년 콜럼버스는 자신의 식민지였던 히스파니올라 섬의 산토도밍고 대성당에 묻혀 있다가 1898년 에스파냐의 세비야 대성당으로 옮겨졌다. 콜럼버스의 관은 에스파냐의 내 왕국인
카스티아 왕, 레온 왕, 나바라 왕, 아라곤 왕 조각상이 들고 있다. 그 이유는 이탈리안이자 평민인 자신을 무시했던 에스파냐 땅에는 묻히고 싶지 않다는 콜럼버스의 유언 때문이라고 한다. 콜럼버스의 용기 있는 도전으로 인해 나라와 나라가 무역으로 문화 교류를 시작했고 유럽인이 다른 대륙의 존재를 알게 되었기에 이 시기에서부터 진정한 세계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반면에 제3세기 입장에서는 대항해 시대 이후로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이 본격화되었다고 본다. 1937년 미국은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콜럼버스의 날로 정했다. 1519년 포르투갈 출신 황해사인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에스파냐 왕실의 지원을 받아 최초로 세계 일주에 도전했다. 선원 265명을 태우고 출발했지만 2년 뒤 세비야항으로 돌아온 선원은 18명이었다. 마젤란은 필리핀에 도착해 원주민과 싸우던 중 사망했다. 에스파냐는 신대륙에서 원주민을 무자비하게 착취해 금과 은을 약탈해왔다. 그 양은 전세계 금은 생산량의 85%다. 에스파냐는 엄청난 부를 가톨릭 성당 건축과 식민지 확장에만 쏟아붓고 자국 산업을 등한시하여 쇠퇴해갔다. 포르투갈은 인도 항로를 발견한 뒤 브라질을 거쳐 중국과 일본까지 진출했다. 인도에서는 향신료를, 중국에서는 비단과 금을, 일본에서는 은을 가지고 온 뒤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 대항해 시기에 밀, 포도, 올리브만 생산되던 유럽에 토마토, 고추, 감자를 비롯해 커피, 담배, 설탕이 전해졌다. 특히 감자는 좋지 않은 기상 조건에도 잘 자라는 작물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포르투갈 주왕 3세가 사망하자 1557년 손자 세바스티앙 1세가 3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다. 이에 주왕 3세의 부인 카탈리나 왕비가 섭정하는데 왕비는 에스파냐 왕 필리페 2세의 고모였다. 1578년 세바스티앙 1세가 독신으로 자식 없이 죽자 1580년 에스파냐 왕 펠리페 2세가 포르투갈을 합병하게 되었다. 합병 후 포르투갈 식민지는 모두 펠리페 2세의 소유가 되었다. 에스파냐 속국으로 살던 포르투갈은 60년 후 독립하게 된다. 에스파냐는 펠리페 2세 시기의 전성기를 누리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등장으로 몰락한다. 24. 가톨릭이 타락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하다. 근대 시기에 일어난 세 가지 큰 사건은 르네상스, 신앙로의 발견,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가톨릭 부패와 면죄부 판매다. 당시 가톨릭 성직자는 결혼을 할 수 없었는데도 내연녀의 자식까지 두는 경우가 많았다. 수도 원장이나 주교의 지위는 돈으로 살 수 있었다. 메디치 가문에서 배출한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이에 면죄부 판매를 건축 자금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517년 독일 신성 로마 제국 성직자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글을 라틴어로 적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체교회 정문에 붙였다. 이는 가톨릭 교회와 교황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로 이후 종교개혁과 개신교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교황 중심으로 유지되었던 중세의 전제가 사라지고 개인의 신앙과 사상을 인정하는 근대가 시작되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100년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교수 존 위클리프와 체코 프라하 대학교 신학교수 얀 후스는 성경을 강조하고 가톨릭 성직자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비판했다. 1315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몰린 위클리프는 이미 사망한 뒤라 유해가 불태워졌고 얀 후스는 화형당했다.
이 시기에 활동한 인문학자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에서 성직자의 사생아로 태어났다. 1511년 출간한 저서 우신예찬에서 부패한 교회와 가톨릭 성직자를 비판했다. 1516년 그리스어 신학 성경을 출판하고 라틴어 해석을 붙였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 일반 평민들은 보기 어려웠고 성경 해석은 성직자만 할 수 있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선배들의 활동에서 영향을 받았다. 루터는 1483년 독일 작센 지방 아이슬레벤에서 출생했다. 당시 가톨릭 교회의 내부는 타락해 있었다. 1514년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의 아들 알브레이트가 23세로 대주교가 되었다. 그는 세계의 교구를 차지하기 위해 은행가인 푸고 가문에서 거금을 빌렸다. 로마 교회는 알브레이트에게 면죄부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면죄부 판매 수입의 절반은 돈을 빌린 푸거 가문으로 들어갔고 절반은 로마 교황에게 보내줬다. 많은 돈이 계속 필요했던 알브레이트 대중교는 도미니크의 수도사였던 요하나스 테젤을 면죄부 판매 설교사로 임명했다. 당시 테젤은 신자들에게 면죄부를 사면 자신의 죄뿐 아니라 부모님도 구원받는다고 했다. 테젤의 설교로 인해 벌어들인 면죄부 판매 수익은 상당했다. 1517년 세 교구 도시를 돌면서 면죄부를 빨던 테첼이 비텐베르크에 오자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인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이 반박문은 인쇄술에 의해 재빠르게 독일 전역으로 퍼졌다. 루터가 나무문에 붙였던 95개조 반박문은 현재 청동문에 새겨져 있다. 그중 한 조는 다음과 같다. 27조 동전이 딸랑 소리를 내며 헌금함으로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설교하는 자들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만인 제사장설과 성경지상주의를 주장하던 루터는 자신의 생각이 인정받으려면 제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이에 독일 민족의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썼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을 알게 된 교황 레오 10세는 1521년 루터를 파문했다. 루터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파문장을 불태웠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는 카를 5세로 그는 에스파냐 이사벨 1세의 외손자였다. 벨기에 헨트에서 태어나고 네덜란드에서 성장한 카를 5세는 신성 로마 제국에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 카를 5세는 아인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고 난 뒤 루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카를 5세는 보름스에서 의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보름스 의회는 1521년 1월 27일부터 5월 25일까지 개최되었다. 의회가 끝난 후 카를 5세는 루터와 루터의 지지자들을 신성 로마 제국에서 추방하라고 했고 루터의 저서를 불태우라고 했다. 살해 위협을 느낀 루터가 피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작센 선제후였던 현명공 프리드리히 3세 덕분이었다. 프리드리히 3세는 신앙심이 깊었다. 종교서적을 열심히 읽고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와 교류했으며 종교개혁을 주창한 루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루터의 보호자가 된 프리드리히 3세는 아이제나흐 부근 바르트브루크 성에 루터를 은신시켰다. 루터는 10개월 동안 여기 머물며 라틴어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신성 로마 제국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하자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의회에서는 루터파를 공식 종교로 인정했다. 하지만 루터는 1546년 고향 아이슬레벤에서 이미 사망하였다. 6년 뒤인 1552년 부인 카타리나도 세상을 떴다. 루터의 개혁은 장 깔뱅에게 이어지면서 새로운 개신교 교리가 정립되었다. 1509년 프랑스 북부의 노아용에서 태어난 깔뱅은 파리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 뜻에 따라 법학 공부를 했다.
1531년 갈뱅은 법학을 그만두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던 갈뱅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이때 자신을 박해하던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를 향해 기독교 강요를 썼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예정설이다. 인간의 구원은 정해져 있으며 신의 예정상 버림받은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의 선택을 받은 자는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갈뱅의 예정설은 중상계층의 호응을 받았다. 갈뱅은 이후 제네바에서 스위스 종교개혁가 기욤 파레를 만나 제네바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갈뱅은 20년 동안 극도의 경건주의를 시행하다가 1564년 제네바에서 사망한다. 갈뱅이 죽은 뒤 그의 교리는 잉글랜드 신교도인 청교도에게 계승되었다. 청교도 외에 프랑스에서는 위그노파,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파,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젠 등 신교가 등장하게 된다. 영국의 개혁은 헨리 8세의 이혼 문제가 원인이 되었다. 원래 헨리 8세는 루터를 반박하는 글을 발표하여 교황으로부터 가톨릭 신앙의 수호자라는 호칭을 받았다. 하지만 첫 부인인 아라곤의 캐서린 왕비가 딸 메리를 낳고 아들을 두지 못하자 이혼을 결심했다. 헨리 8세는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이혼 청원서를 보냈다. 교황은 고민에 빠졌다. 캐서린 왕비는 에스파냐의 이사벨 1세와 베르난도 2세의 딸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이모였다. 에스파냐와 신성 로마 제국의 심기를 거스리고 싶지 않았던 교황은 이혼 요구를 허락하지 않았다. 헨리 8세와 연인 관계였던 앤 볼리는 자기에게서 아들을 얻으려면 이혼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헨리 8세는 이혼을 위해 가톨릭 교회와 관계를 끊는다. 1534년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은 국왕이라고 규정한 수장령을 발표한다.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된 영국 국교회를 창설했다.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한 뒤 앤 볼린과 결혼했다. 둘 사이에서 엘리자베스가 태어났지만 아들은 생기지 않았다. 헨리 8세는 앤 볼린을 간통죄로 처벌하고 제인 시모어와 결혼해서 아들을 얻었다. 종교개혁이 유럽으로 확산되자 가톨릭 내부에서는 반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다. 가톨릭 내부의 자성과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다. 개혁의 선구자는 1534년 이냐시오 데 로욜라가 창립한 예수회였다. 엄격한 기율을 중시하고 가톨릭 전파에 노력했다. 신학로 발견으로 알려진 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선교 사업도 이때 이루어진다. 1545년 트리엔트 공의회는 가톨릭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교황에게 있다고 발표한다. 1563년 면죄부 판매가 금지되었고 1570년 교황 비오 5세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자는 파문한다고 하였다. 1618년 독일을 무대로 일어난 30년 전쟁은 원래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지인 보헤미아를 누가 다스릴 것인가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가톨릭 교도인 보헤미아 선제후 페르디난트 2세가 보헤미아 왕위에 오르면서 신교도인 발츠 선제후 프리드리히 5세와 세력 싸움을 벌였고 종교 싸움으로 번졌다. 1648년 30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 협상인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다. 이 조약으로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독립하게 된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브란덴부르크가 강자가 되었다. 또 각 지역별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제후가 믿는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게 되었다. 30년 전쟁은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인구의 70%가 사망했다.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은 사실상 붕괴의 위기를 맞았다. 독일 연방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300개 국가로 분열되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왕조는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 이후 브란덴부르크의 발전으로 강력해진 프로이센 왕국이 통일 제국을 이룰 때까지 독일은 100년 이상 분열된 상태로 살았다.